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인공은 마르코 로시, 52세의 이탈리아 건축가입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파리의 모던 오피스 빌딩부터 도쿄의 초고층 아파트까지 그의 손을 거친 건물들은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의 삶터가 되었죠. 하지만 그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건축 문화를 한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라는 작은 단어 속에 담긴 거대한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2024년 3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마르코의 1년간 한국 체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건축가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 작년 말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 건축 심포지엄에서 한국 건축가의 발표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보여준 한옥과 현대식 아파트가 조화를 이룬 사진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집 전체를 감싸는 방식, 그리고 그 온기 위에서 가족들이 함께 앉아 식사하고 잠들고 대화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죠. 서양의 건축에서는 벽난로나 라디에이터로 공간을 데우지만 한국은 집 전체가 하나의 따뜻한 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몇 달간 한국 건축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며 연구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궁궐부터 현대의 아파트 단지까지 한국만의 독특한 공간 구성과 공동체적 사고방식이 건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깊이 파고들었죠. 그러던 중 확신이 섰습니다. 책과 인터넷 자료만으로는 한국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요. 2024년 3월 저는 1년간의 한국 체류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하고 한국어 개인 교습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들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 깊은 마음 덕분에 점차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려 하는 모습들이 인상 깊었죠.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과의 협업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이 어떻게 현대로 이어져 내려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철학과 문화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공간을 사용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서울대 건축학과의 김성민 교수님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마르코 씨, 시간 되실 때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김 교수님 개인의 집인데 왜 우리 집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라 미어 카서네의 집 또는 카서 미어나의 집라고 명확하게 소유를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혹시 김 교수님이 가족들과 공동으로 소유한 집이라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 댁에 방문했을 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집에는 김 교수님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옆집에서 온 이웃분까지 함께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웃분이 반찬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고 있다는 점이었죠. 마치 한 가족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김 교수님의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씨,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성민이 혼자만의 집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공간이거든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집이라는 개념은 서양의 프라이버 스페이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옆집 아주머니와 함께 다음 주 동네 잔치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고, 김 교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새로 심을 나무에 대해 논의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가족 구성원이 된 듯한 기분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집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선 감정적, 문화적 공동체의 중심이라는 것을요. 김 교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더 자주 그분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 교수님이 전화로 마르코 씨, 우리 엄마가 이탈리아 음식 만드는 법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데 한번 와서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라니요? 분명히 김 교수님의 어머니인데 왜 나의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탈리아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노스트로 마드레이 우리 엄마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미어 마드레인의 엄마라고 명확히 구분하죠. 심지어 형제자매끼리도 부모님을 지칭할 때 각각 내 엄마, 내 아빠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의 소유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서양 문화의 기본이거든요. 하지만 김 교수님 댁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배웠을 때 그 표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마치 오랫동안 알던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마르코 아들, 어서 와. 엄마가 파스타 재료 다 준비해놨어.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마르코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본인을 엄마라고 지칭하신 거예요. 요리를 함께하는 동안 어머니께서는 제 이탈리아 고향 이야기부터 가족 걱정까지 진심으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를 만들어드리는 저를 보시며 우리 마르코는 정말 요리도 잘하네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 우리 마르코라는 표현에서 저는 한국의 우리 문화가 단순한 언어적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드시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야, 한국에 있는 동안 외로우면 언제든 우리 집에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너도 우리 아들 같은 거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혈연 관계도 아니고 국적도 다른 저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받아들여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우리는 혈연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 공동체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동네 식당들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식당에서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김 교수님과 함께 간 동네 한 식당에서 교수님이 주인 아주머니를 이모라고 부르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남남인데 가족 호칭을 쓰다니요. 이탈리아 식당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단골이었어도 주인을 시뇨레이 씨 또는 피아로피아라이티에이아라이오 사장님 정도로만 부르죠. 가족이 아닌 사람을 가족 호칭으로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혹시 저분이 교수님의 친척분이신가요? 김 교수님은 웃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가 비슷한 여성분을 이모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요. 서로 가족같이 친근하게 지내자는 의미죠. 그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굳이 가족 호칭을 써야 할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식당 이모께서는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아시고도 항상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마르코 씨, 오늘은 뭐 드실래요? 이모가 맛있는 거 추천해 줄게. 그리고 음식을 가져다 주실 때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라며 진심 어린 걱정을 해주셨죠. 마치 정말 조카를 돌보는 이모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식당에 가지 못했는데 이모께서 직접 죽을 끓여서 오피스텔까지 가져다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감기 걸렸다며? 이모가 끓인 닭죽 먹고 얼른 나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상업적 공간이 아니라 작은 가족 공동체 같은 곳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모, 삼촌이라는 호칭은 그런 가족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문화적 장치라는 것도요. 몇 달 후에는 저도 자연스럽게 이모,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모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우리 마르코,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품어주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김 교수님의 연구실에
새로운 박사과정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25살의 젊은 여학생이었는데 김 교수님께서 저에게 그녀를 소개하시면서 우리 동생 이지영이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다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혈연 관계가 아닌 제자인데 왜 동생이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이탈리아에서는 동생이라고 하면 반드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가깝고 어린 사람이라도 FRATELLIA 노작은 형제 정도로만 표현하지 직접적으로 동생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특히 업무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런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명확한 위계와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김 교수님과 지영 씨의 관계가 정말로 형과 동생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지영 씨의 연구는 물론 개인적인 고민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지영 씨도 교수님을 진짜 오빠처럼 편하게 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사하며 가족 이야기부터 연애 상담까지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은 지영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할 때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고민하는 모습을 본 김 교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연구비에서 추가 지원을 해주시며 동생이 어려우면 오빠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우리 동생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을요. 나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우리 동생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들 사이에는 보호와 돌봄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관계 방식이었습니다. 저도 어느새 지영 씨를 우리 동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녀가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라는 작은 단어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공동체의 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과 친해지면서 그분 집을 마치 제2의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문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신발도 단정히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 집이라도 항상 게스트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김 교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 씨, 너무 조심스럽게 하지 마세요. 여기는 우리 집인데 왜 그렇게 손님 대접 받으려고 해요? 그러시면서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알아서 뭐 꺼내 드시고 목마르면 물도 알아서 떠드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단순한 사교사와 같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 때문에 늦은 시간에 김 교수님 댁을 방문했는데 교수님이 잠깐 화장실에 가신 사이 정말 목이 말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교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겠지만 그날은 왠지 용기를 내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물을 따라 마셨죠. 김 교수님이 돌아오셔서 제가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시며 그렇지, 그래야 우리 집에 온 것 같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편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배고플 때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 먹기도 하고 교수님이 안 계실 때도 가족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교수님의 책상에서 연필을 빌려 쓰다가 그대로 가져가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였다면 큰 실례가 되었을 텐데 김 교수님은 다음날 연필 잘 쓰고 있어요? 라며 웃으시면서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길, 친구 사이에 그 정도야 뭐. 필요하면 얼마든지 가져가 쓰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친구 관계는 서양의 우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요. 단순히 좋아하고 어울리는 관계를 넘어서 진짜 가족처럼 서로의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고 공유하는 관계라는 것을, 그 뻔뻔함이라고 할 수 있는 편안함이 오히려 진정한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겪은 우리 문화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건축 프로젝트로 구현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우리 마을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실험적 주거 단지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국의 우리 정신을 현대 건축에 녹여내는 것이었죠.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각 가정의 사적 공간은 최소한으로 하고 대신 공동 공간을 최대한 확장했습니다. 1층에는 큰 마당을 중심으로 공동 부엌, 공동 거실, 작은 도서관을 배치했습니다. 마치 전통 한옥의 사랑채처럼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가장 독특한 설계는 우리 냉장고였습니다. 공동 부엌에 설치된 대형 냉장고인데 각 가정에서 음식을 조금씩 나눠 넣고 필요할 때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교수님 댁에서 경험했던 그 자연스러운 나눔의 문화를 건축적으로 구현한 것이었죠. 처음 이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때 서양 건축가들은 도난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우려했지만 한국 분들은 바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온돌 시스템도 전 단지에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각 집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공간까지 연결되는 통합 온돌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마당의 정자에서도 따뜻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죠. 이는 한국인들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이기를 좋아한다는 관찰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또한 각 층마다 우리 방이라는 공동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숙제하고 놀 수 있는 공간,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젊은 부부들이 육아 정보를 나누며 서로 도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이 모든 설계의 철학은 하나였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하되 공동체의 연결은 강화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건축은 단순히 사람을 비와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물리적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감정적 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요. 2025년 3월 1년간의 한국 체류를 마무리하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건축 기술과 미학을 배우러 온 줄 알았는데 정작 배운 것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였죠. 이탈리아에도 분명히 가족의 문화가 있습니다.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고 명절에는 사촌들까지 모두 모이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혈연 중심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나 친구라도 진짜 가족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김 교수님 댁의 우리 엄마는 정말로 저를 아들처럼 여겨주셨고 식당 이모는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연구실의 지영 씨는 저를 오빠처럼 의지했고 저 역시 그녀를 진짜 동생처럼 아끼게 되었죠. 이 모든 관계들이 인위적이거나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는 가족적 사랑이었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 주에는 그동안 알게 된 한국 분들이 작별 모임을 열어주셨습니다. 김 교수님 가족, 식당 이모, 연구실 동료들, 동네 이웃분들까지 모두 모여서 저를 위한 송별회를 해주신 거죠. 그 자리에서 김 교수님 어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김치를 큰 통에 담아주시며 이탈리아 가서도 우리 엄마 생각나면 이거 먹어라고 하셨습니다. 식당 이모께서는 우리 마르코, 이탈리아 가서도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이모가 가르쳐준 된장찌개 만드는 법 잊지 말고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완전한 타인이었던 분들이 저를 진짜 가족처럼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우리 문화야말로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라는 것을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우리 정신은 그런 외로움을 치유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로 돌아와서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우리 정신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을 삼촌이라고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안부를 더 자주 묻고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건축 프로젝트에도 한국에서 배운 공동체 정신을 녹여내려 합니다. 한국의 우리 문화는 단순한 언어적 특징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고 연결된 곳으로 만드는 특별한 철학입니다. 그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가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언젠가 다시 그 따뜻한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한국의 따뜻한 우리 문화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세상에 한국의 감동을 퍼뜨리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 두툼이 가족이 되어주세요. 이탈리아 건축가 마르코가 느꼈던 한국의 우리. 일본이나 서양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특별한 문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외국인의 가슴 뭉클한 한국 체험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함께 해주세요. 감동은 계속됩니다. 감동 두툼이에서요.